경찰 국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오웰식의 존재 방식을 상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그들이 하는 일이나 하지 않는 일에 대해 상위 권력이 악의적인 의도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조사한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과학적인 허구처럼 들릴 수 있지만 1984년에 사고 통제 방법, 24시간 감시, 그리고 줄을 넘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전제 권력은 실제로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기술, 인공지능, 그리고 통제를 위한 정부의 전략이 있는 오늘날의 현대 세계에서는, 특히 북한과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것이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 음성통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다른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모두 기록되고 저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데이터가 정부 공무원과 고기술 기관의 변태적인 엘리트 집단에게 전시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단지 추측과 음모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 의존성은 현대적인 문제일지라도 집단적인 권력에 의해 휘두르는 권력과 통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한 가지 형태나 다른 형태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고문, 대량 감시, 그리고 살인의 공포의 통치를 한 히틀러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의 끔찍한 유산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럼 게슈타포는 누구였을까요?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법 집행, 기법과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히틀러가 패배한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해주세요. 게슈타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참여하세요. 이것은 워즈 오브 더 월드입니다. 게슈타포라는 이름은 그 공식적인 독일 이름인 게하임 슈타츠 폴리차이의 약자이며, 이는 직역하면 비밀 국가 경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독일과 유럽 역사상 최초의 정치 경찰력은 아니었으며 독일은 관료적 집행에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게슈타포의 주요 의무와 그들의 책임은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당 기간 동안 독일 내부와 그 점령지에서 나치에 대한 모든 반대를 가차없이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처하이츠디엔스트 또는 보안 서비스, 게슈타포는 유럽 전역의 유태인들을 소탕 캠프로 추방하기 위한 집결을 보장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게슈타포는 종종 찾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범한 옷을 입은 경찰, 즉 게슈타포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사관, 스파이 또는 정보 제공자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게슈타포의 수장이었던 고위급 독일 슈츠슈타펠 및 경찰 공무원인 하인리히 밀러는 1919년부터 뮌헨의 경찰력에서 일했습니다. 채용 과정은 철저했으며 가장 경험이 많고 전문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가장 명성 있는 역할에 배치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들은 지휘력 있는 어조, 강렬한 결의, 전략적 능력을 부릴 수 있었으며, 이는 부하들에게 빠르고 격렬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유대인 인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요원들이 경험 많은 경찰관은 아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경찰력에 배정되기 전에 SS 정보 서비스인 SD의 계급을 올랐습니다. 이들은 나치의 의제에 대한 잠재적인 조항을 인식하는 능력과 하인리히 힘플러의 선전기계 이데올로기적 중심에 마음을 집중하는 능력으로 인해 모집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과 권력은 모든 기반을 커버하였고, 게슈타포가 민간 제약이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매우 빠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조합원, 정치적 반대자, 유태인, 동성애자들이 무자비하게 빠르게 체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즉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는 무섭게도 빠르고 타협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정치적 의제에 위협이 되거나 편견에 맞지 않는 사람을 신문, 살해, 고문할 수 있는 자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리아인 종족이 인간의 인종 계급의 정점으로 간주되는 나치 이데올로기의 의사과학적 개념인 주인 종족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통치에서 주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SS와 함께 게슈타포는 유대인이나 로마 집시 등 소위 열등한 인종들의 대우를 관리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포획 당시에 죽이거나 고문당했습니다. 게슈타포 구성원들은 또한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독일 정규군을 따라 폴란드와 러시아로 진출한 이동식 사살 부대인 아인자츠그루펜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사망 부대 중 하나는 나치당의 주요 인물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감독하였습니다. 국가보안본부 비사부서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점령국에서 폴란드의 학살 캠프로 추방했습니다. 결국 게슈타포의 나치당대 역할은 정치적 경찰의 구조적 지배였으며 이는 정치적 현상 유지와 정부를 시위, 스파이, 정치적 저항 또는 쿠데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게슈타포의 역할이었습니다. 게슈타포의 기원, 권력 획득 과정, 제2차 세계대전 중 공포 통치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보자. 우리는 이제 게슈타포의 정체와 히틀러 나치당 내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알고 있다. 나치당이 1933년에 권력을 잡기 전에 1918년부터의 독일은 프로이센, 바이에른, 삭센 등 여러 주로 구성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었고 각각이 자신의 경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의 자유와 법적인 것들이 국가법과 정치경찰기관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었다. 믿거나 말거나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들의 집행자들을 사용하여 정치적 분열의 양쪽에서 반민주주의 운동, 나치당 내부를 포함한 모든 관료주의적 반란과 폭력을 제한하고 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치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리에 끌려 들어감에 따라 바이마르 경찰국이 인종, 시민, 정치적 혼란의 상승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1933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로 임명되었고 그들의 첫 번째 의제는 즉시 독재 상태를 시행하고 독일 정치계에서 가장 교육받은 경험 많은 그리고 위험한 몇몇 남성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자신만의 버전의 정치 경찰력을 도입하는 계획은 그의 국내 및 결국 세계 지배에 대한 비전에 극히 중요했으며 이는 모든 정치적 반대자들의 제거로 시작되었습니다. 1933년 2월에는 비상명령과 법정명령이 발행되어 헌법의 한계를 위반하는 정치경찰에 대한 처벌이나 기소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라이히스타크 화재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개인의 권리와 법적 보호, 예를 들어 사생활의 권리를 종결시켜 경찰이 사회정치적 위협으로 보는 누구든지를 신문, 조사, 구금할 수 있게 했습니다. 히틀러는 민간인의 개인 우편물을 읽는 것, 영장 없이 주택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의 부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전화 통화를 비밀리에 듣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게슈타포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부상하는 동안에 조직되었습니다. 단기 1933년에 정권을 잡았을 때 당시 프로이센 내무부 장관인 헤르만 괴링은 정치 및 스파이 부대를 일반 프로이센 군에서 분리하고 4월 26일에 게슈타포를 공식적으로 독립부대로 인정했습니다. SS의 수장인 하인리히 힘플러와 하인라트 헤이드리히는 마찬가지로 바이에른과 나머지 독일 주의 경찰을 재구성하였으며 전자는 1934년사 월에 괴링의 게슈타포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나중에 1936년 6월에 힘플러는 오르둥스폴리체이 질서경찰을 포함한 모든 독일 경찰력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으며 레이히스피러 SS와 독일 경찰의 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결국 내무부, 탐정부대, 유니폼을 입은 경찰대를 포함한 경찰력 집단은 모두 힘플러의 명령 아래 있었습니다. 1936년에는 게슈타포가 힘플러의 부하인 그룹 펜피러, 헤이드리히 밀러의 지휘 아래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 경찰인 크리미널 폴리제이가 시큐리티 폴리제이 또는 보안 경찰 조직의 일부로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1939년에는 이 조직이 SS 보안 부서인 시큐리티스디엔스트와 함께 강화되어 헤이드리히의 지휘 아래 라이히 보안 중앙 사무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의 다툼, 평소의 경쟁, 그리고 기관들이 초기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슈타포는 특히 그들의 규모가 1914년 말까지 약 32,000명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동료 부대에 크게 의존하였습니다. 결국 앞서 언급했듯이 게슈타포의 역할은 그들의 정책, 의제 또는 문화와 인종 이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런 불행한 사람들을 끔찍한 집중수용소로 보낼 권한이 있었고, 이는 결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게슈타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보호구금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조직의 구성원에게 체포된 사람이 법원을 우회하기 쉬운 조직으로부터 방어의 기회가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보호구금에 처해진 사람들은 변호사와 대화하거나 재판 날짜 동안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으므로 게슈타포가 자신들의 체포, 집단 체포, 그리고 캠프로의 이송을 신속하게 그리고 반발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게슈타포는 독일 인구의 생명을 가지고 신처럼 행동했습니다. 게슈타포의 방법, 전략, 정당화는 무자비하고 살인적이며 비열하다는 것을 게슈타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공포 정치를 빠르게 펼쳤는지 알았으니 그들 통치에서 생겨난 몇 가지 규칙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동안 게슈타포는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전쟁 노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체포하고 처벌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 동성애자 등 자신들의 아리아인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가졌습니다. 폭군적 지도력에 반대하여 글을 쓰거나 말하거나 작은 모임에서 토론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유대인 남성, 여성, 아동들의 대량 총격에 참여하였고 전국의 강제 노동 시설을 경찰처럼 관리하는 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살인을 벌이는 데 대한 그들의 즐거움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신문 기법에 의해 예고되었는데 이에는 위협, 심리적 및 신체적 고문, 그리고 기타 끔찍한 고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거주지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은 게슈타포가 즐거워했던 것으로 그들은 완전히 증거를 평가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가만히 두거나 그들이 원하는 만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에 대해 품었던 인종차별과 편견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경찰력을 세뇌하여 유대인이 국가와 정치에 위협이 된다고 믿게 했습니다. 게슈타포는 국가 방어 임무의 일환으로 특히 전쟁 기간 동안 유대인 경찰 활동을 그들의 책임으로 간주했다. 1935년 말까지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내국적인 편견은 뉘른베르크 법률이 통과되면서 계속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률들은 유대인과 나치가 순수 독일 혈통으로 간주한 비유대인 독일인 간의 결혼을 억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독일인 사이에 성적 성격의 외사랑 관계를 불법화하였으며 이것은 인종 오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게슈타포는 유대인 인구가 일상적으로 개인별로 지속적으로 감시받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 추적에만 전념하는 부대 내 전체 부서를 만들었다. 게슈타포의 통치 기간 동안 나치 국가는 유대인 원주민들로부터의 소위 위협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국가 밖으로 이동시키고 집중수용소로 보내는 대규모 이민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민 과정에 참여하고 끔찍하게 명명된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맡은 행정부서는 유대인들의 재산이 남아있고 신체적 추방이 발생한 후 나치 국가로 이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거처 없이 일자리와 피난처를 찾아야 했고 끔찍한 환경에 놓였습니다. 집중수용소의 공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게슈타포에 의해 수행된 비열한 잔혹 행위는 끔찍하게도 길고 극단적입니다. 수감자를 과로시키는 것부터 고문, 강간, 살인, 기아 등 유대인, 동성애자, 장애인 커뮤니티의 범죄, 그리고 전쟁 중에 포획된 사람들에 대한 범죄까지 이 모든 것은 깊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역사적 기록,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증거는 그들이 겪어야 했던 무서운, 가혹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을 그려냅니다. 전쟁 포로들에 대해서는 게슈타포는 그들의 수용소나 경비원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트의 전쟁과 대탈출과 같은 영화에서 기록되고 묘사되었으며 후자는 슈탈라그 루프트 이르의 진실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1944년 3월 25일 독일 공군의 포로 수용소인 슈탈라그 루프트 드라이에서 연합군 포로들의 대탈출 이야기를 따른 게슈타포의 구성원들에 의해 저지른 일련의 전쟁 범죄였습니다. 76명의 성공적인 탈주자 중 73명이 재체포되었으며 그중 50명은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적인 명령에 따라 처형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살인 행위는 세계 언론뿐만 아니라 포로 수용소 내 게슈타포 계급에서도 분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인 앤서니 이든은 나중에 하원에서 이런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범적인 정의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면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게 너무 강력한 동맹국의 군대에 의해 게슈타포 조직은 결국 붕괴하였습니다. 이는 충돌이 끝날 때까지 정치적 용의자를 체포하는 작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전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게슈타포는 공식적으로 범죄기관으로 선고받았습니다. 1945년 11월 14일부터 1946년 10월 3일까지 동맹국 그룹들은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그리고 인류에 대한 범죄로 22 나치 전범과 6그룹을 재판하기 위한 국제군사재판소 또는 IMT를 만들었습니다. 22명 중 1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마틴 보르만, 한스 프랑크, 비렐름 프릭, 허만 고링, 알프레드 요들, 에른스트 칼텐브루너, RHSA의 수장 등 12명이 포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이텔, 요아킴 폰 리벤크롭, 알프레드 로젠베르크, 프리츠 사우켈, 아시어 사젠-콰르츠, 그리고 줄리우스 슈트라이허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중 3명인 월터 펑크, 루돌프 헤스, 에릭 라이더는 종신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인 칼 도니츠, 콘스탄틴 폰 유라트, 알버트 슈피어, 발두르 폰 시라흐는 더 짧은 기간의 감옥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록에 언급되지 않은 주요 인물 중 하나는 전쟁이 끝난 후 사라져서 결코 재판을 받지 않은 게슈타포 지도자 하인리히 밀러였습니다. 밀러는 1945년 5월에 사망했다고 보고되었지만 시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최종 운명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음모론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국제군사재판소는 최고 계급의 게슈타포 장교들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경찰대의 조직자, 수사관, 공모자들도 그들의 관여로 인해 체포, 재판,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제군사재판소의 책임은 관련 그룹이나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의 청문회와 재판에서 해당 그룹이나 조직이 범죄 조직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SS, 게슈타포 등의 집단 등급, 공무원, 그리고 설립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어떤 서명국의 국가권한기관은 그 조직의 회원으로서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국제군사재판소는 나치 지도부, SS 비밀경찰 포함, 게슈타포 등 3그룹을 유죄 판결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몇 년간 미국은 반정보군단은 전 렁 게슈타포 수장 클라우스 바르비에게 그의 반공주의 노력을 촉구하였고 또한 그가 볼리비아로 도망치는 것을 도왔습니다. 1997년에 코엘른은 코엘른에 위치한 전 지역 게슈타포 본부인 ELDE 하우스를
게슈타포의 행동을 기록하는 박물관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독재 정권이 활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징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권위주의와 다계층 경찰 조직 간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기술은 전 세계의 대량 감시 프로그램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휴대폰이 사실상 추적 장치이며 우리 개인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특히 그 데이터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무서운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데이터는 주로 온라인 알고리즘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며 틱톡에서 개인화된 미미를 제공하거나 유튜브에서 시청할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독해 주세요. 이런 종류의 24시간 감시는 게슈타포가 가한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SS 및 게슈타포 부대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서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나치당의 행동에 대한 많은 정보와 널리 퍼진 비난이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감사합니다.